안녕하세요. 예, 오늘 벌써 마지막 5번째 모임입니다. 우리 사적 모임, 구로 다양성의 미래 관련해서 종결자들 모시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서로 모르실 수도 있어서 소개를 잠깐 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 소장부터. 저는 문화디자인 자리의 최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청 외국인 단어 담당관 외국인 주민인권 팀장 김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로 지역에서 교사를 한 17년 정도 하고요. 지금은 한울중학교에 있는 교사 박복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야마다 제가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최고의 종결자들 모시고 이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최종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마무리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함께 읽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뭘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정리된 이야기를 하려고 모셨어요. 시작은 제 생각에는 우리 박복희 선생님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5차 모임 오기까지 첫 시작도 이제 교육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아이들 이야기, 지난번 이제 함께 나눴던 이야기 선생님이 해주시지 않았어도 자 선생님이 했던 얘기도 포함해서 지역 얘기를 조금 교육적 방법, 교육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로 시작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막 보태면서 두서없이 막 갈게요, 이제. 예. 저는 이제 한울중학교에 옮긴 지 지금 3년 차가 됐고, 실은 이제 한울중학교가 금천구에 있는데 금천구에도 이주민 비율이 굉장히 높고 저희 반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베트남인 어머니인 애들이 3명 정도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어머니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구로 중에서는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존경하는 인물로 부모를 얘기한 경우가.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주한 학생들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겠지만 정말 세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로에서 오랫동안 지내왔던 저로서는 이제 이주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지역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친구들하고의 어떤 경험들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막막함 같은 것들이 계속 뭔가 다른 대책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간신히 만들어진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또 이제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선거로 인하여 또 이제 변화가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일 큰 고민은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커가고 있는데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책 없다는 건 이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무 대책이 없지는 않았을 거고, 그동안. 그렇죠. 한 17년 이렇게 계셨으니까 전에하고 지금의 가장 큰 학교에서 변화는 뭘까요? 이렇게 한 10년, 20년 전과 지금 학교를 확연하게 이제 중대급 학생들이라든가 이주 배경 학생들이 굉장히 늘었다. 그리고 학급 수는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 그런데 학생들을 이제 이주한 학생들이 비율은 높아지고 있고, 몇몇 학교들은 그러니까 진학을 기피하거나 또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기피하거나 그런 지역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학교 안에는 이제 이런저런 시도들은 있죠.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계속 정책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실은 이제 이주한 학생들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난 면이 있죠. 여전히 그런 면은 있는데 전체적인 문화나 그러니까 분위기는 계속 이제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선주민들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많고 이주한 학생들은 좀 진로가 잘 보이지 않아서 어려워하고 있고 생활 자체도 어려워하고 있고 그런 고민들이 있고, 지켜보는 교사로서는 마음은 급한데 정책은 너무나 느리고 그런 생각입니다. 선생님, 그 구로 지역에서 이주민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이주민이라기보다는 특정 국가, 특정 문화 배경이겠죠? 네.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전체 연구에서 이 부분 또 다른 색깔일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것도 좀 더, 그러니까 늘 연구를 할 때 보면 그냥 전국 차원의 아니면 서울 전체 차원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특정 지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산과는 또 다른 이 지역만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에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전체나 서울시를 놓고 보면 여러 국가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러 국가들의 평균치가 자꾸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중국이라는 국적을 베이스로 둔 이제 이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서 다른 데하고는 또 다른 양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첫 번째 모임할 때 가장 인상 깊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래서 교육 당국도 사실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도 사실은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10년, 20년 전과 비교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관계가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게 조금 가슴이 기억에 남아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미세한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 삶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속 살아왔던 아이들도 이렇게 아이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함부로 중재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해는 해도 마음이 닿아야 되는 건데 이건 또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요즘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도 입국도 있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 태어난 세대들도 있어서 사실 이제 막 세대들이 다양하게 이제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돼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실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은 거의 구별되지 않아요, 교실 안에서는. 근데 이제 좀 학습이 느린 아이들이 간혹 발견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구로중 같은 경우는 중등학교 학생들도 제법 많으니까 그게 드러났고요.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베트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금천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 신입생 입학 지원금을 줘요. 근데 이게 제로페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애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보다 얘가 한국어를 더 잘하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또 이제 그 아이들은 또 이제 자립심이 대단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또 이제 제 느낌에 어른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알아서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여간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그런저런 아주 소소한 감정들이 생깁니다. 작년에 우리가 넷플릭스나 애플을 통해서 아니 넷플릭스가 아니구나 그냥 영화하고 그 애플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했던 올해까지도 계속 히트하고 있지만 영화가 미나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파친코가 있잖아요. 그거를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들이 삶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미국에 이주해도 한국인의 뿌리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은 자기 문화를 자기 부모들이 살았던 그 디아스포라의 여정을 그다음에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노동 현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은 우리 사회는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혀 역지사지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사실 여기 서울시 그 다문화 팀장님도 계신데 다문화 정책이 너무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너무 대놓고 디스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박부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은 계속 돌아가는데 현장하고의 이 악귀가 딱 맞지는 않고 이 악귀를 맞추려니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서라든지 또 어떤 인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끌어올리는 이런 일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 속에서 약간 조금 어디에서는 사고가 나고 어디에서는 답답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울퉁불퉁하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있게 보면은 마치 1960년대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캐나다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의 런던의 그 노팅힐 거리 지금은 그 영화로 연애하는 영화가 나와서 굉장히 낭만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당시에는 자메이카 사람들이 중심으로 살아서 그 8월마다 이렇게 자메이카 축제, 삼바 축제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삼바 축제만 하면 총격이 벌어지고 사람 죽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던 그런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 다른 고유성에 대한 수용성이 계속 낮아도 되고 이렇게 그냥 사회는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어느 지점에선가 폭발할 거다. 어느 지점에선가 불상사가 일어날 건데 어느 나라도 이 불상사가 마치 눈앞에 탁 터지기 전까지는 뾰족한 대책을 세우는데 다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전 지금 그런 듯한 느낌들이 들어서 도래하는 이 갈등의 국면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한 단계 높여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민감도를 훨씬 더 높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뭐 정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긴 한데, 뭐 저희 서울시나 국가나 어쨌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들은 어쨌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안 보이는 거죠, 사실. 저희도 이제 인식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대상으로 사실 쉽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얘기를 해봤자, 그게 뭐, 닿지 않고, 그나마 이제 어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나마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쉽지 않고, 특히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베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 쪽 동포 베이스인데, 사실 이분들은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실 분들이잖아요. 근데 또 이분들의 불만은 우리는 동포인데 왜 일반 외국인만 못한 대우를 해주냐, 이런 또 불만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제 사실 이쪽에 서남권의 밀집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또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구로하고 영등포 쪽에 시세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느끼는 게 차별을 받는다 느끼는 분들이 한 80% 이상 중국 동포분들 그들이 느끼는 거. 또 한국 주민들은 한 60%가 우리가 차별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60%가 차별하고 있다고 네, 느껴요. 그런 생각들. 특히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오히려 관공서 이런 건 괜찮은데 뭐 직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관공서나 병원들은 그래도 차별 없이 그나마 그게 높아요. 그런데 일반 회사들 뭐 이런 쪽에서 오히려 차별을 사적인 영역에서 특히나 이제 이게 사실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노동력을 뺏기고 있다는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 기술질서가 항상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항상 굉장히 문화 다양성인데,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던 생활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정말로 이런 질서들이 잘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주민 대표자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항상 거기다 하는 거 뭐 제안해 주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달라. 우리도 몰라서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잘못한 것들을 너무 크게 표현해 버리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동포분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쪽에 뭐 서남권의 민간 협의체를 사실 만들어서 지역의 구청장분들, 경찰서장분들, 지역 국회의원분들, 또 이 지역의 단체분들이 같이 모여서 한 5개 정도 되죠. 같이 주기적으로 모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이렇게 5개 뭐 CCTV 설치 같은 것도 해보고, 또 이제 기술 질서 캠페인 같은 것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작업을 하긴 해요.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저희 과에서도 이쪽과 관련된 이제 그 자율방범대 이런 것도 이제 자치구랑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이렇게 막 뼈에 와 닿는 부분이 부족하고 사실이긴 하죠. 그 약간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치. 네. 저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학교 바깥에 나가면 정말 이렇게 너무나 다른 세상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구로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바깥에 이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이래저래 만나 관계하셨던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주민 때문에 구로가 더 나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니까 계시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보는 어떤 학생들에 대한 생각과 해석이 너무 감상적이다라거나 아니면 일부다라거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그 중국 이주민들이 때문에 사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뭐 방법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러니까 되게 좀 더 문화적으로 좀 더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지원받아서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저희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교육청이나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근데 저희도 사실 이제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지금 이주 배경도 사실 학교 밖이 사실 문제잖아요. 그죠? 학교 밖에 학교 밖 그나마 어쨌든 학교 안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고등학교 안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친구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학교 밖 친구들을 이제 지원하는 체계들을 가지고 가긴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뭐 이제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다양하니까 이제 다양한 삶들이 펼쳐지는데 센터들에 보니까 이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아이들끼리 이제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끼리 뭐야 그러면 다문화 가정 3세라고 부를 거야 이제 막 이제 그렇게 TM말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가시적으로 이제 사회의 어느 구석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최 선생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그게 다른 사회들처럼 이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까봐 사실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다문화 어린이, 다문화 저희 초등학생,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뭐 군인, 다문화 민방위, 다문화 뭐 예비군 민방위, 그냥 다문화 회사까지 주식회사까지 간다는 건 끊임없이 구별을 아직 끝까지 추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문화 무덤까지 나올란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구별하는 것들이 무엇을 위한 구별이냐? 물론 정책적으로 정책 대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규정을 하고 이러는 건 이해되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구별들을 좀 해체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상을 하나 만들고 그 상이 계속 재생산되면서 우리가 접촉해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계속 재생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대적인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때는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선생님도 있고 어쨌든 친구도 있긴 하지만 사회에 딱 떨어지는 순간 자기가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려울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더 끌어낼 것인가. 그런 구조가 없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좀 배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체계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이주 여성들이 가정을 꾸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어쨌든 한국에 이제 종착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이 좀 갈라진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주 배경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80%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차별성이 없어진다면 이분들이 굳이 본인들은 지금 다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서 본국에 가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큰 이유가 굳이 내가 여기서 차별받아서 살 필요가 있냐. 나는 여기서 돈을 벌어서 가겠다. 이노동자들? 아니, 그러니까 이주 배경, 그러니까 중국 베이스의 동포분들은 와서 그분들이 데려온 친구들이 이제 중도 있고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은 미래가 난 여기 있을 미래가 아닌 거예요, 사실. 왜냐면 부모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처음에 H2라는 비자를 가지고 오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동포나 영주권을 받는 분들은 영주가 목적이 아니고 더 편하게 일을 하려고. 사실 그 목적으로 영주권 받는,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기여해서 한국으로 살게 되면 이주 배경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같이 동원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단순히 빨리 편하게 돈을 벌어서 가겠다는 생각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우리 한 80% 이상들의 느낌이 난 차별받고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 나라에 왜 살아? 나는 벌어서 갈 거야. 그런데 이게 인식이 바뀌어서 똑같은 입장이 되면 이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정착하려고 그렇게 되면 거기 같이 있던 아들 친구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같이 동화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이 태어난 아이들은 어쨌든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주배임 청소년들은 언젠가 가야 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너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여기서 너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몇 년 뒤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긴 이제 장래를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간혹 어떤 애들은 뭐 여기 살게 되겠죠. 근데 또 몰라요. 뭐 이제 보통 이런 답변들이 주로 그러니까 부모가 가면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 그건 이주 배경이 아니더라도 요즘 청년들이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혼돈을 많이 겪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사회 변화가 이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치, 사회 변화가 워낙에 빠르고 기술 진보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런 혼란과 고민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차피 정착할 거긴 하지만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 이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태도를 정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어차피 갈 거다라는 전제를 깔든지 아니면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등등의 그 입장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그 있죠. 정책적인 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의 정책이 좀 네. 달리 되는 정책을 그렇죠.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자체를 해소하거나 아니면은 완화하거나 아니면 해체하거나 이런 식의 노력들은 어느 정책을 가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요게 빈약한 상태에서 요 앞머리에 정책만 있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은 아마 끊임없이 뭐 하고 계시겠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일정 부분 변화가 꽤 있었다고 솔직히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더디고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첫 번째 그 얘기할 때 그 가족센터의 센터장님 해주신 얘기가 이때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한국에 사신 지 꽤 된 결혼 이주 여성분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좀 일이 생겨가지고 급히 뭔가를 물어보거나 또 부탁할 만한 한국인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없다. 10년이 넘은 분들 대부분이 아직도 없다라고 이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뼈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센터 분도 사실 한국 사회가 뭐 이러저러 해도 최고 장점이 빨리 변화하는 거잖아요. 빨리 대처하고 그게 가끔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예. 정책도 빨리 변하고 대처도 순발력 있게 하고 다른 사회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다 논 거 아니잖아요. 다들 자기 선일 갖고 열심히 했는데 10년이 지난 결혼 여성분들이 한 명의 한국인 친구가 아직도 없다고 대부분이 응답하는 거 보고 이거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물론 한국인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쌍방향 교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인 한국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개개인 사적인 영역도 그렇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뭐 친구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조금 내밀한 관계가 되는 자리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이제 분들 다문화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뭔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보가 필요해. 그럴 때 정보를 어디서 취하는지 요거 1차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 요거는 보다 조금 더 깊은 단계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일날 초대받고 일상적인 관계 일상적인 관계를 맺는 건 훨씬 더 내밀한 영역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부분, 이 정보를 취하고 이러는 부분은 정책이 반드시 해줘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언어로 이걸 한다든지 뭐 외국인 다산센터를 만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더 내밀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는 정책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계속 민간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정책이 해야 될 또 역시 목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좀 이렇게 좀 세밀한 설계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나 뭐
예산이 좀 더 많은 데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직접 당사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공익방송 뭐 이런 것들 또 만들지 않나요? 뭐 그런 거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그 다문화 교육 자문위원회도 제가 당사자들이 좀 나와서 당사자의 발언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 발언할 수 있는 자리들이 곳곳에서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자기 발언을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거든요. 지금 속상할 정도로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자리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구청에 이제 조금 소리를 내는 분하고 이야기해봤더니 전혀 불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하고만 자꾸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80%가 불만이 있었다면 그분 목소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장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익명의 공간에서 설문을 하면 차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주민분들은 흔치 않은 거죠. 약간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 약자적 태도죠. 그분들도 하여간 되게 이제 좀 스펙트럼이 달라서 한국 사회 굉장히 적응을 잘했고 만족도가 높은 분들만 구청이나 이런 데서 발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서 이상하게 이제 제가 있었던 밴쿠버는 이제 동양계통이 많으니까 특히나 이제 중국 사람들이 거의 30%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홍콩 다 따지면 더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 30% 이상 또 한국이 밴쿠버의 이주민 인구 중에서는 7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동양계통이. 그런데 물론 백인들이 조금 밀집해 사는 지역이 있고 조금 이제 히스패닉계가 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이게 다 좀 지역이 조금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철저히 애들을 계속 섞이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섞이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어느 날 캐나다 현충일이었어요. 캐나다 현충일에 캐나다가 우리나라 거기서 알았어요. 우리나라 6.25 때 파병한 나라인지. 한국에서 어떻게 전투를 잘했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죽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날 이렇게 수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애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수업 때는 마샬아트 수업인데 태권도를 계속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태권도를 잘하는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 있어서 너 태권도 하니? 이제 한국 애한테 물어봐서 태권도 한다고 하면 친구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졸졸 쫓아다녀요. 이런 식으로 그 문화에 대해서 선주민들에게 함께 하는 방법, 그 문화를 즐기는 방법을 그거를 익히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를 만들게 하는 걸로 하고 교사들이 일부러 아이들을 친하게 만드는 이런 노력들은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서로 익히게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요. 그 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문화를 자꾸 이쪽에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친하게 하는 환경들을 만드는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그 나라 문화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봤을 때 우리가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나 다문화 가정의 배경이 되는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연수를 보내고 이건 어렵지만은 우리 교사들을 그런 식으로 교사 자체가 문화에 익숙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그걸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문화를 하이브리드하게 좀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교사부터 하고 교사가 그런 감각을 가져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학교에서 이제 자유학기제 뭐 이런 것이 제 담당인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갑자기 뭐 문예체 아니다. 예술체육 지원금이라는 게 저한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멘토링 사업으로 뭐 기타 배우고 싶은 애들 모여라.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꼭 각종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제 지금 바깥의 외부 단체들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무슨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근데 1+1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자들이 뭐라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끼리 해도 꼭 50% 돼야 될까? 그냥 10% 20%면 안 될까? 50%인 40%인 학교에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간혹 이제 중앙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을 서울 전역에서 모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제발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서울 전역은 다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르고. 그런데 그 애들을 갖다가 다 와서 진로 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것 좀,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저는 그냥 학교와 지역으로 밀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학교에서 이제 나름 또 고민돼서 선생님들이 추천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뭐 5회를 가봐야 얼마나 그 아이들과 주변에 교류를 하겠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자꾸만 이제 그냥 지역의 물집 지역에는 그냥 그대로 프로그램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과 다양히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만들면 좀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벽을 쌓기가 쉽지만 같이 하는 어떤 예술 체육 활동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도 그 되게 가장 인상 깊은 문화 활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에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서울 국제 여성영화제에서 출품해서 상을 받았는데 너무 궁금해갖고 그 출품만 들 갔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횡성 여성 농업인센터예요. 또 갔는데 모두가 다 다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문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없어요. 거기는 갔더니 다큐멘터리 반이 있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 횡성 지역에 사는 여성 농업인이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여성 농업인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다문화 프로그램이거나 이주 여성들 모여라 50대 50에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지역 사는 다큐멘터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찍었는데 넘들이 보기엔 이게 다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한 것 뿐인 거예요. 예.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걸 굳이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자꾸 다 모아서 하시려고 자꾸 그래가지고 당황스럽고 좀 극단적으로 저희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저희 센터에 연초에 이제 그 지역의 성선센터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올해 그 이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뭘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상의를 하러 왔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약간 당황하셨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그 센터에도 훌륭한 프로그램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정보에 소외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드러나지 않게 잘 배려를 해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활동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최고다. 별도로 무슨 다문화 프로그램 따로 만들지 마시라고. 그때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학생 모임에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다문화 교육을 같이 공부하는 구로 금천 영등포 선생님들이 다 모였네요.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교과나 어떤 다문화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걸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하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진짜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꼭 어떤 목적을 대단히 두고 할 것이 아니라 과정 안에서 그냥 자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굳이 1+1이 한다거나 아니면 성과를 꼭 이렇게 다문화 학생 몇 명이 참석했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면 당연하게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 그걸 담당하시거나 정책을 입안하시거나 실행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식이 돼 있으셔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목록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열어버리면은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고 오는 사람 해서 선착순을 받았는데 왜 문제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정보의 격차가 있고 경험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풀어놓고 이게 공정한 거지라고 해버리면 당연히 참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늘 되어 있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풀면은 오히려 그 우리 초창기의 다문화 정책을 이렇게 펼쳐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을 끌어낸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저는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다수성이 있고 소수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뚱뚱한 여자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찔끔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처럼 언어를 가지고 언어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사실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사실은 이제 소수성을 이제 그 억압하거나 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좌절감을 주는 그런 언어들이 도처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이주민의 시선에서 또는 다른 소수성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언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예민하게 좀 보고 계속 권고해서 계도하고 바꾸고 이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제도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차별금지법이 사실 이슈잖아요. 그래서 아마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도 관련된 것들이 좀 개정이 될 거고 또 이제 시도에서는 뭐 지금 뭐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금지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아마 움직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문제이긴 한데 아마 특히나 이제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도 보면 정치하는 분들도 이제 어쨌든 간에 대상이 되기 있기 때문에 아마 밀집지역부터 뭔가 좀 이제 정책이 수반되기 쉽겠죠. 왜냐면 사실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한 학급당 1명, 2명 이렇게 있는 뭐 다문화든 이주 배경 청소년이 있을 경우는 사실 정책을 그 친구들 위해서 하기는 쉽지 않은데 밀집한 지역부터 뭔가 시작돼도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정책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준비할 거고 사실 저희가 뭐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든지 재난외국 처벌 개선법 같은 것도 생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한국에 적응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심이었던 거지 우리 선주민이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쨌든 최대한 한국에서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 잘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선주민들의 감수성이 변화가 필요하고 그렇죠. 이제는 우리 선주민들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느껴지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통합 관련된 거 하다가 하드웨어적인 거를 만들어서 이제 각종 시설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 지역에서 많이 있으니 시설 만들었다가 이제는 선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감성에서 인식해서 시키까 이런 쪽으로도 뭐 저희뿐만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점점 단계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좀 기다리시면 아마 그런 적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그래도 그 전국적으로 리드하는 그래도 지자체인데 이게 조금 시범 사업도 하면서 서울에서는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이 있죠. 크죠.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서울시는 어쨌든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인 거고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글로벌 시도잖아요. 네, 뭐 찾아가는 우리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외국인 강사분들 한 40분 정도가 자국의 문화들을 갖다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초, 중고, 그다음에 이제 키움센터들 가서 이제 자기 나라의 문화들을 교육 이제 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차이에 대한 것들을 인식해주고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달 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면 선생님들이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 그런 강사들은 거의 10분이면 이제 다 마감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년에 예전에 많았던 700~800회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거 관련돼서도 이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교사 말씀하신 것도 관련해서 저희가 2~3년 전에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그쪽하고 한번 해서,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 학교 교사분들한테 교육법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한번 해봤고, 올해도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교사분들 대상으로 한번 그런 인식 개선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모델이 저희가 구로 쪽이어가지고 한번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좀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내년에는 이제 또 저희 외국에 오게 전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이 아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년에 종합적인 뭐 교육들도 하고 해서 이게 뭐 단박에 되는 건 아니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꼭 이제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대략 뭐 누가 물어보면 이게 그 구성원들의 인식, 그 다음에 그 제도, 그 다음에 환경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가끔 서울시에서 이제 이런 거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도시 선언 같은 거 하면 좋겠다. 우리는 문화다양성 도시다, 아니면 국제도시 선언을 뭐 하니까.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 이제 선언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시 정책을 설계할 때 그게 하다못해 뭐 보도블록을 하나 놓고 뭐 가로수를 하나 정비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 상징적인 선언과 그 다음에 실천 전략을 짜서 하는 이렇게 도시 정책으로서 이주민에게 친화적인 네, 이런 게 선생님, 좀 있으면 좋겠다는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말하면 그 서울시가 그 스스로 도시 브랜드로 생각하고 싶은 거는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문화, 케이팝 등등 뭐 이런 식의 꿈을 갖고 있는데 이제 사실 문화 다양성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것까지 이제 얘기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서울은 문화 다양성 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오래된 얘기잖아. 우리 저출산이 이제 세계 최고로 최저로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누적치까지 이제 드디어는 자랑을 하고 있고, 일본이 인구 감소가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데 한국은 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아주 보편적인 얘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이렇게 점점 심해지고, 뭐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정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10여 년이 넘었는데 모두 실패. 아주 너무너무 명백하게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서구 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그 정책들 다 받아서 했는데도 우리한테는 안 먹혀. 계속 다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애 낳는 게 힘드니까 이제 사람 유입하는 귀촌기농 갖고선 돈 많이 주고 막 별걸 다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방법이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오는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열려 있어야지 사람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죠. 귀농귀촌 실패하는 지역들은 다 고루한 지역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는 이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이 더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건데 그게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우리가 열려있는 것을 연습하고 시범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근육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맞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포럼에 갔을 때 그게 사실 이슈였던 거긴 해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이제 관계 속에서 나중에 이제 경쟁 체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주 환경이 좋은 쪽으로 모일 수밖에 왜냐면 이제 서해 나라가 경쟁 구조가 돼버리면 그 순간에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 문화 다양 도시 선언에 앞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인식 개선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 개선이 동의가 돼야 정치하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인식 개선이 1번이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게 그래서 인식 개선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맞아라는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더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사실 많이 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이게 인식이나 제도나 환경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사회가 어떻게 변해요 그러면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도가 바뀌려면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인식 변화는 어떤 때는 제도가 이끌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경이 이끌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 김해에서 했던 활동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저도 이제 갔다가 보고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다양성 인센티브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역 이제 많은 이제 시민단체도 있고 예술단체도 있고 이제 문화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활동을 하는데 뭔가 본인들이 실제 일상적으로 하던 활동에 이제 좀 다양성 인식을 좀 더해서 이주민과 함께하거나 장애인과 함께 하려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면 인센티브로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하고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저기 봤더니 베트남 주민들이 있는 거야. 그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베트남으로 자막을 해주면 좋겠네. 근데 그 자막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신청하면 그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무슨 다문화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는 주민들이 하는 활동에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는 거 방식이 참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소수자 참여 프로그램이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무슨 장애인분이 공유 현장에 와야 되는데 문턱이 있어서 못 올라가면 임시로 그걸 턱을 만들 수 있는 그걸 해준다거나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한국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는구나 이런저런 방법들을 고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을 하는데 사실 툴이 마땅치 않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러저런 아마 팀장님 입장에서도 이러저런 전문가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한번 전국적으로 조금조금하게 여러 가지 어쨌든 다문화라고 하는 이슈는 전국적으로 다 갖고 있으니까 좋은 정책들, 좋은 제도들이 뭐가 있는지 무슨 사업들이 있는지를 한번 쫙 스케치해서 총집합 백과사전을 한번 만들고 변형 가능한 서울시에서 변형 가능한 것들을 계속 좀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거 안 하나요? 그러면 무슨 이주민 다문화 플로그 하는데 우수 사례 이런 거 혹시 어디서 안 하나요? 그게 이제 사실 행안부에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사실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저희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방역과 관련해가지고 저기 인천공항에다 저기 부스 만들고 저희가 서울 시내에다 호텔을 마련해서 오는 친구들 2주 동안 격리실 없는 친구 격리시켜주고 하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거 저희가 한번 가서 상을 받아왔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사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게 행정이라는 게 이게 단기간에 효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단기 효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커가면서 지금 사실 일반 성인들한테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이분들이 변하는 확률이 정말 절벽의 절벽.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저희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계속 가자는 게 그 친구들이 같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더 땡기는 거긴 한데 그게 아무리 저기 해도 단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네. 다문화 사업은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방법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3년은 뭐 가고 일몰되더라도 3년은 설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보면 이제 법무부든 요가부든 각 시도의 계획들 다 받아요. 그래서 그게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도 책을 가지고 받아보는데 법무부의 행정들, 뭐 서울시의 것들, 뭐 경기도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다 사실 대동소이하긴 해요.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툴이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교육원이면 사실 몇 개 안 되는 툴이고 또 예산의 한정된 범위 때문에 또 사실 이제 전체 포지션 봤을 때 이쪽에 사실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 가지고 하시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하다 보면 교육대 부분 좀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성으로 갈 거에 대한 이제 우리 이제 외국인 주민을 이제 관련된 정책을 하는 전국의 분들의 고민이 있어요. 그런 거 사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 나왔던 얘기 중에 구로에 대해서 전에는 이제 그 전국에서 이제 어떻게 조금 더 가족 부양과 꿈을 이루기 위한 젊은 노동자들이 모여있던 공간이었고 떠난 이후에 그 자리를 이제 이주민들이 다시 채우고 이제 그런 곳이잖아요, 구로가. 그런데 그때 그 대표님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구로는 모두 누구에게나 꿈을 이루는 공간이다. 여기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그나마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고 거기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다. 꿈을 이루는 공간이다. 이 마을에 내가 오히려 그냥 이걸 문제로만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라도 와도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 서울의 첫 꿈.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쉬고 누구랑 친구를 만나고 정보 얻고 직장을 다시 구하고 다시 꿈을 꾸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진 공간이구나 여기가. 우리는 반대로 여기 가면서 개토화 얘기하고 뭐하고 했고 뭐 갈등이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생각을 약간 반성을 했고 관점에 따라 완전 틀려지네요. 그러니까요.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보면 뭐 없이 역동적인 곳이죠. 그리고 그리고 역사를 같이 좀 묶어보고 네. 그런 아까 선생님 노팅힐 얘기하셔갖고 생각해보니까 그 이제 노팅힐 페스티벌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노팅힐이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리 축제 노팅힐 페스티벌이 그 노팅힐에서 그런 사고가 나고 나서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까 고민하다가 예술가들이 몇몇이 나와서 뭘 공연하고 거리 축제를 하다가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리 축제가 노팅힐 페스티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것은 변화의 에너지도 그만큼 세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팅힐 축제 70대 할 때에는 1m 간격으로 경찰이 서 있을 수밖에, 왜냐면 언제 습격이 올지 모르니까. 그게 전통이 돼서 지금 경찰이 계속 서 있거든요. 이제는 축제인데 그런데도 느낌이 경찰이랑 같이 하는 축제 같이 느껴져요. 경찰로서 영국 경찰 옷을 입고 삼바 춤을 춰. 얼마나 웃겨요. 이게 다 이제 진풍경이 돼버린 이런 게 됐는데, 지금의 여기에 에너지가 다 그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이제 약간 30초씩 정도씩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정리하시죠. 예. 네. 구로 지역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몇몇 사람들이 해석할 게 아니라 구로 시민 같이, 또 이제 여러 주민들이 같이 해석해야 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때 다음 스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서울시 이제 우리 팀장님 오셔서 이제 하는 말인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는 게 참 쉽진 않지만은, 서울은 뭐 구로에는 이제 제중 동포 중심의 커뮤니티가 있고, 대학로 쪽에는 뭐 필리핀 계통으로, 저기 동대문에는 뭐 네팔 계통으로, 이게 쭉 다 이제 지역마다 이 이주민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주민들이 모였다, 거기서 뭐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 기반에서 스스로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좀 지원하고 키워나가는 이런 것 속에서 서울을 더 알록달록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서울이 역동적인 서울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옹달샘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까지도 좀 같이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아까 최 선생님이 지쳐도 보이고 네, 하여간 방금 전에 한 얘기는 저한테 좀 힘을 준 것 같아요. 이게 사소한 한마디가 이렇게 기분이 좋게 하네요. 사소하다란 적절한 표현은 아직 않은데 그 한마디가 기분이 되게 좋게 하네요. 그러니까 구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학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잠깐 담벼락을 넘어보면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로 아이들이 사실은 되게 힘들지만, 돌봄을 많이 집안에서 못 받지만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좀 더 기운을 차려보겠고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왔는데 많은 좋은 얘기를 주셨고, 사실 제가 서울시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의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해야지 또 저희도 그거를 받아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도 건의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이 외국인 정책은 되게 법무부라든지 되게 보수적인 사실 저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뛰어넘는, 그러려면은 가장 큰 게 여론, 시민들 인식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쨌든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5회차를 진행을 했어요. 총 10시간을 분야별로 관련된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몇 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그냥 저는 마무리는 구로가 정말 다양성의 미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 또는 대한민국 전체의 다양성의 미래 공간이다. 꿈을 꾸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변화의 에너지가 가장 큰 공간이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하면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얘기가 얘기로 그치지 않고요. 얘기가 동동 떠서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모인 얘기들이 실제 저희 일상과 또는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후속 활동을 진행할 거고요. 함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사적 모임 구로 다양성의 미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